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스포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신랏 같은 희망을 살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주장이자 최전방 공격수, 왼쪽 윙어와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두루 소화하는 맹활약으로 번리전 역전승을 이끌었는데요. 수비수 미키 반더벤 선수가 후반전 왼쪽 풀백으로 이동한 전략이 통하기는 했지만 이날 선발 카드에 있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4연패를 끊고 번리와 홈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번리에 2대1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반면 이번 경기 반드시 이겨야만 잔류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던 번리는 결국 2부 리그 챔피언십 강등이 확정됐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승점 63점을 얻게 됐는데 37라운드 일정이긴 하지만 주중에 연기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 맨시티전과 셰필드 유나이티전을 모두 이길 경우 최대 승점 69점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는 딱 두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그 두 경기 상대가 바로 5월 14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리버풀과 홈 경기이고요. 5월 20일 월요일 0시 모든 라운드가 일제히 열리는 최종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하게 되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우승 가능성이 사라지긴 했지만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 남은 두 경기에 정말 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 역시 울버햄튼의 승리를 거두면서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부임 후 승승장구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에서 탈락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인 에스턴 빌라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패한다는 것이 기적을 바랄 정도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에 번리와의 경기에 승리한 것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아주 중요한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 토트넘 허스퍼는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 라인에 또 한 명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다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흥미로웠던 것은 경기 전부터 영국 현지 언론에서 주목했던 중앙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의 왼쪽 풀백 기용이었어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왼쪽 풀백 위치에서 수비적으로 아쉬운 면을 보였는데 후반 중반에 교체 투입됐던 스킵 선수가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처음 이 위치를 보면서도 수비와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킵이 정말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 다만 스킵 선수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서 공격 지원을 갔을 때 왼쪽 영역에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린 선수가 없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오른쪽에 배치되어 왔던 쿨루셉스키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가 됐고 존슨이 오른쪽 그리고 메디슨이 공격 미드필드 위치로 출전을 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사르와 비수마, 센터백은 반더벤과 로메로, 오른쪽 풀백 포로,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번리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와 오도베르를 투톱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오도베르 같은 경우에는 측면 돌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아예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골을 노리도록 했고 라르센과 베르게, 컬렌, 비티뉴로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했는데 오도베르가 사실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돌파를 시도하면은 라르센이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대체하는 형태의 공격 전개를 준비했습니다. 포백 라인은 테일러, 에스테베, 오셰이, 아신용으로 구성이 됐는데 역시 아신용이 스킵 선수의 뒤쪽을 노리는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측면 공격을 함께 했고요. 선방 능력이 좋은 무리치 골키퍼가 뛰었는데 무리치 골키퍼의 아쉬운 점이 발밑이거든요. 그런데 번리가 후방 빌드업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이 무리치 선수가 패스미스를 많이 한 상황들이 유발이 됐습니다. 다만 좋은 선방 능력은 또 한 번 펼쳐지면서 양팀 모두 어떻게 보면은 전방 압박 많이 하고 후방 빌드업 많이 하면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남겨놓는 그런 축구를 이제 하면서 난타전의 양상이 보여졌는데 양팀 모두 그 난타전의 양상과 전방 압박이나 뭐 유기적인 패스워크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수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경기의 수준 자체는 높았다고 하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게 됐지만 거의 프리롤에 가깝게 1선, 2선 전후 좌우를 정말 홍길동처럼 광범위하게 커버했던 모습이었어요. 공격 전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대각선으로 공을 몰고 올라가면서 수비를 모두 자신에게 몰아둔 가운데 사실은 시야가 좁은 다른 토트넘 선수들은 근거리로만 패스를 했는데 오른쪽 배후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르를 보고 기가 막힌 대각선 스루 패스로 상대의 미드필드와 센터백을 모두 바보로 만드는 멋진 패스를 전개했거든요. 그런데 사르가 달려오는 동선에 맞춰서 패스를 준 것을 그 사이 공간에 있던 메디슨이 꾸역꾸역 쫓아가더니 사르의 앞에
앞에서 그 공을 본인이 낚아챈 이후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 공을 쉽지 않게 컨트롤하고 슈팅을 하다 보니까 슈팅 타이밍이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고 번리 수비의 블로킹에 막히면서 기회가 무산이 됐는데요. 그냥 흘려줬으면 사르가 탄력을 이용해서 아예 몰고 들어가서 더 편안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냈던 결정적인 패스를 낭비했던 그런 매디슨의 욕심이었던 장면입니다. 역시 토트넘의 문제는 스킵 선수의 뒤쪽을 커버하는 문제였는데요. 스킵 선수가 속도의 문제도 보이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라든지 중앙 미드필더 지역으로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패스 연결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지만 오도베르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오른쪽 윙어로 뛰면서 그 뒤를 파고들 때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오도베르의 돌파인 크로스를 스킵이 빠뜨렸고 그러면서 왼쪽 측면으로 이동했던 비티뉴의 헤더 슈팅을 비카리오가 선방하지 않았다면 선제골을 내줄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고요. 전반 7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공격 장면이었는데 비수마가 왼쪽에 배치되어 있었던 클루세스키에게 패스를 했고 이 경기 전반전에는 클루세스키가 왼발 정발 윙어로 왼쪽 측면에 있었거든요. 왼발 크로스 패스를 연결한 것을 문전 우측에서 달려든 존슨이 프리한 상태에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골키퍼의 선방이긴 했지만 존슨의 슈팅 마무리 결정력이 좀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전반 22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강력한 전방 압박, 특히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비 압박을 해주고 있는 선수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번에도 좋은 압박을 펼치면서 골키퍼의 패스 미스를 유발했고 그러한 가운데 사르가 차단한 공을 포로가 이어받고 다시 포로가 이제 사르에게 내준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까지도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전방 압박 때문에 조금은 힘이 떨어졌는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조금 빗맞으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공격 기회를 만들던 토트넘은 전반 25분 예견된 수비점으로 인해 스킵 선수의 뒤를 뚫리면서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번리의 역습 공격이 전개되어 들어올 때 사르 선수와 포로 선수가 나란히 이 왼쪽 측면 공격을 커트하지 못했고 이러한 가운데 중앙 미드필드인 베르게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공을 운반해 들어온 이후 오른쪽 측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브린 라르센에게 스루 패스를 줬습니다. 브린 라르센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킵 선수의 출발 시점 타이밍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스킵이 조금은 이제 멍하니 있다가 넋을 놓고 있다가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를 완전히 놓치면서 프리한 기회를 내줬거든요. 끝까지 쫓아와 봤지만 스킵의 태클은 이미 슈팅이 공의 발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고 비카리오와의 1대1 상황에서 이뤄진 라르센의 슈팅이 번리의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선제골을 내준 이후 번리가 내려서면서 수비를 지키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번리 역시 토트넘처럼 수비 조직이나 대형이나 수비의 이제 세밀함이 떨어졌거든요. 전반 29분 쿨루세스키가 왼쪽 측면에서 크게 열어 올린 크로스 패스를 우측 후방에서 이어받은 포로 선수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크게 빗나갔어요. 하지만 이 장면 이후 32분에는 포로 선수가 우측면에서 존슨과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단독 돌파를 하러 들어갔는데 번리의 왼쪽 풀백이 위치를 잘못 잡고 있었고 그 뒷공간을 무너뜨린 이후 번리의 센터백 라인의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포로가 편안하게 문전까지 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갔고 이 뻥 때린 슈팅이 골망을 시원하게 흔들면서 토트넘이 1대1의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수비도 계속 흔들렸는데요. 전반 33분에는 번리의 오른쪽 풀백인 아신용이 오도베르에게 패스 연결했고 오도베르의 크로스 패스를 문전 중앙으로 침투한 라르센이 달려들어서 돌려넣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지 않았다면 또 한 번 토트넘 수비가 스킵의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할 뻔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34분 토트넘의 공격은 여전히 전방 압박, 상대의 불필요한 후방 빌드업을 공략하면서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무리치 골키퍼를 압박하면서 패스 미스를 유발했고 이 패스 미스를 존슨 선수가 차단했거든요. 여기서 존슨의 판단이 아쉬웠어요. 공을 차단하자마자 무리치 앞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만 줬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존슨이 첫 터치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본인이 슈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골키퍼의 바깥쪽으로 슈팅을 때려봤는데 옆그물을 때리면서 정확한 슈팅이 되지 못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반 43분에도 무리치 골키퍼의 킥을 손흥민 선수가 차단한 이후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 슈팅이 수비의 6탄 방에 걸리면서 무산이 됐고요. 전반 추가 시간에는 토트넘이 또 한 번 스킵의 뒷공간이 이제 무너지면서 실점할 뻔했는데 메디슨이 공을 빼앗긴 이후 비수마의 압박이 통과됐고 오도베르가 스킵의 뒤로 시원하게 달려들어간 이후 내준 패스를 라르센이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다행히 토트넘이 1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오히려 기대 득점은 번리가 더 높았습니다. 토트넘의 점유율이 59%, 슈팅 숫자 8대4였지만 유효 슈팅은 3대3이었고요. 빅찬스가 양팀 모두 2개씩 있었는데 토트넘이 이 빅찬스 2개를 모두 놓쳤고 오히려
번리가 역습 상황에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등 번리의 전반전 기대 득점이 0.63골, 토트넘은 0.59골이었고 비카리오 골키퍼의 두 차례 선방이 아니었다면 사실 끌려갈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포스테콜로 감독은 전술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고 선수도 바꾸지 않았는데요. 다만 후반전에는 쿠루세프스키를 우측으로 바꾸고 존슨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공격 방향, 좌우 측면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먼저 후반전에 좋은 기회를 만든 팀은 번리였는데요. 57분에 번리의 왼쪽 풀백인 테일러가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공을 빼앗아냈고 이 공을 이어가던 오도베르가 가운데로 돌파에 들어가면서 시도한 슈팅이 수비를 살짝 맞으면서 크로스바를 넘겼어요. 이 장면도 실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긴 토트넘의 무리한 빌드업 플레이에 허점이 드러난 장면이었고요. 58분에는 세트피스에서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코너킥 공격이 차단된 이후 오른쪽 측면 공격에 가담했던 센터백 오셰이의 크로스를 문전 왼편에서 에스테베 선수가 센터백으로서 공격에 가담해 있다가 헤더 슈팅을 가져간 게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이 장면 역시 조금만 헤더 슈팅이 아래로 떨어졌다면 실점에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59분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패스를 받지 못했는데요. 메디슨 선수가 왼쪽에 존슨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돌파에 들어갔을 때 뒷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스루 패스를 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패스를 안 하고 공을 몰고 들어간 메디슨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키퍼의 정면으로 차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66분에는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로메로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것 골키퍼가 대단한 선방으로 막아냈어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프리킥 세트피스가 조금은 둔탁했지만 결국 로메로 선수가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 만들어낸 슈팅이었고요. 68분 같은 경우에는 클루세스키 선수가 또 한 번 손흥민, 메디슨과 함께 진행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토트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성공한 이후에 타이밍과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클루세스키 선수가 이 공을 확보했을 때 수비가 이미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슈팅 각도가 제한적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메디슨이나 손흥민 선수나 존슨에게 패스를 해줬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72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4명의 번리 선수 사이에서 공을 빼내면서 2명을 너끈하게 제쳐내고 포로 선수의 우측 오버래핑에 맞춰서 전진 패스를 내줬는데 이 포로 선수가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려다가 빗맞는 슈팅으로 허무하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편 번리가 먼저 선수 교체 카드를 꺼냈는데요. 72분 비치뉴를 빼고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벤손을 투입했고 토트넘은 그에 맞춰서 75분에 스킵과 쿨루셉스키, 비수마를 빼주고 드라고신, 스칼렛, 벤탄쿠르를 투입했습니다. 스킵이 빠지고 드라고신이 들어가면서 드라고신이 센터백 자리에 가고 반더벤 선수가 스킵이 맡고 있던 왼쪽 풀백 자리를 맡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 인버티드 풀백이자 공격 가담 역할을 하면서 우도기가 해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저희가 경기 전 프리뷰에서 지목하고 기대했던 그 전략을 마침내 발휘하게 됐습니다. 비수마가 빠진 자리에 벤탄쿠르가 뛰었고 스칼렛이 크루세츠키 대신 들어가면서 스칼렛이 최전방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존슨이 오른쪽으로 공격 위치를 바꿨는데요. 76분 이 변화가 적중했습니다. 벤탄쿠르 선수가 왼쪽 측면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을 때 그 사이 공간으로 반더벤 선수가 빠른 속도로 침투해 들어왔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반더벤 선수가 문전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컷백을 시도했는데 이 날카로운 컷백을 무리치 골키퍼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78분에는 드라고신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 골문이 확실하게 열려있었던 빅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존슨 선수가 비어있던 골문 안으로도 공을 넣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는 슈팅을 연결하면서 득점에 실패했죠. 이 두 장면 모두 매우 날카로운 상황이었는데요. 80분 같은 경우에는 존슨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을 몰고 들어갈 때 센터백인 로메로가 순간적으로 최전방까지 치고 올라와서 오버래핑을 시도했고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컷백을 줬는데 수비의 육탄 방어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흘러나온 공을 사르가 슈팅으로 가져간 것 골키퍼가 선방했습니다. 토트넘이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 이후에는 완전히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번리는 81분에 지친 기세를 보였던 스트라이커 라르센을 빼고 트레소르를 투입하면서 공격을 강화했지만 결국에는 토트넘이 결승골을 얻어냈습니다. 83분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은 반더벤 선수가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공을 치고 들어갔거든요. 스칼렛이 그 사이 공간에서 수비를 유인했고 반더벤 선수가 오른쪽으로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모든 시선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왼발로 왼쪽 골문 하단 구석을 노리는 기가 막힌 슈팅을 통해서 골키퍼의 역동작을 유발하면서 정말 거의 전성기의 베르캄프를 연상케 할 정도로 우아하고 또 창의적인 슈팅으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센터백이 맞냐 싶을 정도로 아예 타고난 스트라이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도기가 해냈던 인버티드 풀백이 공미 내지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활약하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인데요.
이 골 이후 토트넘은 추가골의 기회까지 만들었습니다. 85분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면서 내준 패스를 벤탄쿠르가 슈팅했지만 수비의 6탄 방어에 걸렸고요. 85분에는 메디슨의 코너킥을 로메로가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토트넘은 88분에 사르와 메디슨을 빼고 호이비에르와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세 번째 골을 노렸고요. 결국 경기는 토트넘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날 경기 비록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살펴보시면 8.0점을 받은 포로 선수가 최고의 평점을 받았고 공격 라인에서는 7.5점의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89%라는 매우 정확도가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도 5번이나 키패스를 기록했고 그중에 한 차례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최소한 한 개의 도움 정도는 올렸어야 하는 그런 경기를 펼쳤죠. 4차례의 슈팅 중에 2차례가 블로킹에 막힌 것도 아쉬웠습니다. 슈팅, 돌파 성공률 100% 그리고 키패스 5회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전반전에는 스트라이커 역할, 후반전에는 왼쪽 윙어와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두루 소화하면서 토트넘의 2대1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5월 15일 수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맨시티와의 경기이고 시즌 마지막 경기는 5월 20일 월요일 0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이 승리 이후 3연승을 거둔다면 에스턴 빌라가 리버풀, 팰리스에 패배할 경우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고 그 마법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승리가 바로 이번 버니전 승리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 승리의 기세를 맨시티와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까지 이어가면서 연승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3-2024 시즌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이야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